4주차 세 번째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역시 화면 공유 통해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 파악의 중요한 평균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인과관계 파악이라는 말이 원인과 결과를 한번 파악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통찰의 통계학에서 필요한 세 가지 지혜 중에 세 번째가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잖아요. 어떤 결과에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이때 평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금 계속 평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평균과 중앙값이에요. 그렇죠?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데이터랑 두 번째 데이터를 일단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데이터는 직원 A에서 지금 A, B, C, D, E, F, G, H, X 여기는 지금 X는 임원이네요. 임원인데 평균 뭐예요? 우리가 어떤 평균 얼마를 받는지 봤더니 지금 이게 사실은 일본 책에서 N으로 나와 있는데요. 직원 A는 300N, 직원 B도 300N, 직원 C도 300N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 H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평균을 재봤더니 500만 N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직원 A부터 어떤 직원명 역시 같이 X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도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본 거지만 두 번째는 중앙값을 한번 봤더니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중앙에 있는 값이니까 300만 N이에요. 그렇죠? 세빈수도 300만 N이고. 이때 우리가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그럼 과연 이 회사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평균 연봉이 500만 엔이라고 말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 또는 중앙값이나 채빈수를 사용한 300만 엔이라고 말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경우의 데이터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나 채빈수를 쓰는 게 좋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봤듯이 평균의 함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평균의 함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값을 쓰는 것보다는 채빈값, 중앙값 또는 뭐 최소 최대 이런 대표값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료를 보는 현상 파악, 결과 말고 인과관계 말고 자료가 어떻게 펴져져 있는지 현상 파악만을 위한 자료인 경우에는 중앙값과 채빈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더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의자가 굉장히 삐걱거리는데 미안해요. 삐걱거릴 때마다 소리가 나는데 소리 안 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대표값을 둘러싼 수학자들의 오랜 연구에서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어요. 보스코비치, 라플라스, 르장드르, 가우스 등이 있는데요. 이 보스코비치랑 라플라스라는 사람은 중앙값이 측정값에 내포되어 있는 참값에서 벗어난 값의 총합을 최소로 만드는 값으로 중앙값이 좋다고 얘기했고 르장드르랑 가우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평균, 최소 제곱법 사용해서 평균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한번 살펴볼게요. 보스코비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값이 뭔지.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막대 높이를 우리가 이제 A랑 B랑 C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이건 알 수가 없는 높이인데 원래 그냥 12m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는 알 수가 없는데 A랑 B랑 C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로 보이냐고 물어봤더니 A는 10m라고 보인다고 얘기했고 B는 12m, C는 13m라고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자료에서 원래 기둥의 높이는 뭐예요? 100m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측정자 ABC한테 물어보니 10m, 12m, 13m로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A랑 왼쪽 자료랑 오른쪽 자료로 봤을 때 우리가 참값을 모르지만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 A라는 사람은 참값이랑 2m의 어떤 오차를 보였고요. B는 똑같이 얘기했고요. C는 1m의 차이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3m의 차이가 오차가 생기고
이거 오른쪽 같은 자료는 어마어마하죠. 90m 차이, 88m 차이, 87m 차이에서 265m의 차이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누가 봐도 왼쪽 데이터가 뭐예요? 훨씬 더 참값일 확률이 높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참값의 추측값은 그것이 참값이라고 가정했을 때 얻어진 데이터의 값에서 차이가 최소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스코비치의 사고방식이 그렇겠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작잖아요. 계속 한번 볼게요. 근데 이런 중앙값의 필요함이 있어요. 필요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이따 보면 평균을 쓰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찾는 게 굉장히 피곤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지만 그런 어떤 필요함이 있고요. 또 좀 이따가 보면 최소제곱법에 의해서 평균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평균이 어떤 오차를 최소화하는 값을 찾아내기 때문에 중앙값보다는 평균을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또 왜 중앙값보다는 평균이 쓰이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자세히 할게요. 그러면 우리 키 자료인 경우에 우리가 줄기 잎 그림을 그려봤더니 평균은 169.3이고 중앙값은 170이에요. 그쵸? 최빈값은 163도 있고요. 166도 있고 167도 있고 170, 172, 177 등의 어떤 두 번씩의 어떤 자료들이 갖고 온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최빈값은 대표값이 될 수가 없고요. 이 경우에는 평균과 중앙값이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고 보이지만 중앙값보다는 평균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르장드루와 가우스라는 이제 어떤 사람이 통계학자들이 수학자가 만든 최소제곱법인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떤 유명한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소제곱은 절대값 대신에는 제곱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절대값을 사용하면요. 이 경우를 한번 보면 12m인데요. 요렇게 어떤 10m라고 추정한 사람도 2m의 차이가 나고 예를 들면 13m도 1m라고 차이가 나지만요. 이게 절대값으로는 2고 절대값은 1인데 사실은 얘는 마이너스 2를 작게 본 거고요. 얘는 1을 높게 본 거잖아요. 이런 거를 절대값으로 우리가 처리해서 계산해야 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아져요. 두 개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 때문에 그러면 편차의 제곱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한 게 이 가우스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르장드루와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참값을 뭐예요? 어떤 관측지에서 빼고 절대값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제곱을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고 2를 제곱해도 4니까 우리가 떨어진 오차는 같이 계산하고 있을지 않을까라고 한 게 르장드루와 가우스의 최소제곱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단순하고 당연하고 간단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고민을 했대요. 이 절대값 계산하는 문제에서.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지라고 했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편차가 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이제 우리가 최소제곱법으로 참값 대신 평균을 쓰는데요. 이 평균을 써서 우리가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가장 오차가 적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제곱법에서는 이제 평균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조금 더 가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라는 표준편차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생각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걸 배웠는데요. 평균을 배웠고요. 그 다음 혹시 분산 표준편차라는 것까지 배웠는데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데이터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는 양인 경우도 있고 음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편차를 갖고만 계산하면 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 2, 3, 4, 5라는 5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요거의 평균은 3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편차를 사실은 계산해보면
측정값 빼기 평균, 측정값 빼기 평균, 측정값 빼기 평균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1은 요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 2는 요만큼 떨어져 있고, 3은 뭐 요만큼 떨어져 있고, 4는 요만큼 떨어져 있고, 5는 요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3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계산해보면, 편차로 계산해보면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각각의 제곱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오차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전부 일씩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루트까지 씌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분산으로 계산하다 보니 제곱을 하다 보니 어떤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감각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했으니 우리가 여기다가 나중에 루트를 씌워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이 데이터들은 평균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나와요. 평균이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가 3인 데이터가 있어요. 이쪽으로는 평균에서 작은 만큼 떨어졌으니까 편차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이쪽은 평균으로부터 뭐예요? 3으로 떨어져인 플러스 편차를 계산 3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편차를 계산해보면.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0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편차가 없다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분명히 편차는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제로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곱을 한번 해서 계산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 빼기 3의 제곱을 한번 해보고 이거는 제곱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거는 잘못 계산된 거죠. 사실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3 여기다 적어 볼게요. 3 빼기 평균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제곱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빼기 평균하고 이쪽은 뭐예요? 3 빼기 평균.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제곱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도 사실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예요? 오차가 계속 커져요. 그렇죠?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또 제곱해서 또 빼서 제곱해야 되고 또 빼서 제곱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수만큼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경우는 데이터가 지금 2기 때문에 이만큼 나눠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분산이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데이터들이 평균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떨어진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분산이랑 우리가 표준 편차를 설명할 수가 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분산을 쓰는데 우리가 편차를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쪽, 플러스 쪽이 있어서 두 개가 상쇄가 돼서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제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사용하는 것이 분산이라는 개념인데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산이 오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수로 나누고 제곱을 했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보는 게 표준 편차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다음 주에 나가면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방금까지 본 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어떤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어떤 분산의 개념, 표준 편차의 개념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평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테틀레라는 사람이 인간을 한번 분석해봤어요. 창값과 데이터의 관계성을 인간에게 응용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나라에 수감된 범죄자 수를 교육 상태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되게 신기한 데이터예요. 이게 옛날 데이터인데 1828년에서부터 29년 사이에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리고 1831년부터 1832년 역시 프랑스예요. 그리고 1834년 벨기에예요. 지금 엄청나게 더 오래전 데이터죠. 지금 2000년도니까. 그래서 이 케틀레가 이 사람이 검사를 한번 해보니 범죄자 지금 제일 감옥소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읽고 쓰기가 모두 불가능한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 하니까 62%가 나왔다는 거예요. 평균을 내보니. 그런데 역시 1831년부터 1832년 사이에도 한번 계산을 해보니 전체 수감자 중에 61% 정도가 뭐예요? 읽기도 못하고 쓰기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벨기에도 61%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공간을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케틀레가 보고 느끼는 게 이 평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구나.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 개인적인 문제로만 봤는데 어떤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들이 그렇지 않구나. 사회적으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는구나라고 본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읽기 쓰기가 모두 가능한 사람이 범죄가 될 확률은 12%, 12%였다는 거예요. 이쪽도 물론 24%로 작고요. 불안정한 사람들도 작고요. 즉 이런 얘기를 하면 다시 얘기를 하면 이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자질이라든가 개인적인 인격, 문제, 성격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회적으로 갖추어져 있던 어떤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떤 범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으로, 정부적으로,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는 단지 개인의 의사나 도덕의 문제로만 생각했으나 교육 여부가 사회적 환경의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어떤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강연자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 평균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소 한 마리를 끌고 가연장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소 한 마리의 무게가 실제적으로 814kg이었다고 얘기해요. 소 한 마리가. 근데 강연장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강연장에 있던 청중들이 5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소의 몸무게를 한번 추정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문제를 냈고 그걸 적어서 내도록 했어요. 그러면 뭐 100kg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었고요. 실제 뭐 1톤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814kg을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 이 데이터가 모이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본 케이스인데요. 아무도 없었지만 이 500명이 적어낸 이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이 평균이 813kg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참 이 데이터가 모이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고요. 이 평균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되는 어떤 그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평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어요. 계속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자료는 사실은 대표값과 3포로 나누어져요. 그쵸? 제가 정말 첫 번째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요. 평균이 있고요. 중앙값이 있고요. 최빈값이 있고요. 최대값이 있고요. 최소값이 있어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살펴봤었어요. 그쵸?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이 쓰이는 어떤 경우 평균의 함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평균과 중앙값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왜 이런 경영학 또는 뭐 우리가 의학 분야에서는 중앙값보다는 평균값을 더 많이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이게 삼포도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게 요거 봤었어요. 그쵸? 분산이랑 표준편차 봤는데 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마치기 전에 리뷰 한번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범위라는 게 있고요. 범위는 우리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쵸?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거예요. 그쵸? 데이터가 있을 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데 이 경우도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데이터가 한쪽으로 몰려있는 경우라든가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이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어떤 우리가 3포 흩어짐의 정도를 보는 건데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 범위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왜곡돼서 우리가 데이터를 인식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고요. 4분위수 범위는 나중에 우리가 박스 플롯이라는 상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중앙값은 예를 들면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게 중앙값이잖아요. 이게 중앙값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Q2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4분위수 범위는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4분의 1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이게 Q1이에요. 사실은 중앙값은 Q2라고 얘기하고요. 또 4분의 3 지점에 있는 거를 우리가 3, 4분위수라고 얘기하고 요건 데이터의 마지막 점인데요. 그럼 4분위수 범위는 데이터의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즉 4분의 3, 75%의 범위에 있는 점이랑요. 25%에 있는 범위를 뺀 거를 말해.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Q3 빼기 Q1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3포에 대한 거는 다다음 시간쯤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늘 한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잠깐만 보고 수업을 오늘 세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새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데이터를 아까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데이터가 5가 있잖아요. 우리 5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 평균은 쉽게 구해야겠죠. 평균은 3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쉬운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데이터의 흩어짐의 정도는 아주 작아요. 그쵸? 뭐 여기는 사실은 오차가 2 정도 떨어져 있고요. 1 정도 떨어져 있고요. 1 정도 떨어져 있고요. 2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편차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편차는 평균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평균 3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 1, 2가 돼서 이렇게 편차만을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다 오차라고 생각해서 다 더하면 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뭐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절대값으로 이용을 했어요. 이렇게 절대값. 절대값을 사용하다 보니 뭐예요?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를 따지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머리가 막 터졌던 거예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가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뭘 그렇게 고민하니 이 데이터를 다 제곱하면 될 거 아니니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데이터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을 데이터 제곱 1, 0, 1, 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 더해서 이걸 우리가 오차로 계산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10이잖아요. 10인데 그러면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10인데 데이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오차는 계속 많아지니까 그러지 말고 요거를 뭐로 나누자? 데이터의 개수를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5분의 10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5분의 10으로 계산했더니 2인데 2는 우리가 어떤 분산이라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애초에 데이터를 제곱해서 봤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애초에 제곱을 했으니까 우리가 루트를 한번 씌워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루트를 씌우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데이터가 흩어짐의 정도가 뭐 1.414 요 정도 된다라고 나오는데 뭐 어쨌든 요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나중에 이게 자유도의 개념으로 사용해서 500이라는 요것도 우리가 조금 지나서 나중에 가면 더 정확하게 제가 알려줄게요. 개념은 이렇다. 오늘은 개념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로 공유해서.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 백분위수, 사분위수 범위, 사분위수 범위 요거 찾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혹시 늘 얘기를 하지만 질문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꼭 나한테 연락해서 알려주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4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